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42살에 공인노무사 시험을 도전해서 합격했고요. 어, 주로 살아온 경력은 이제 20대 때 대학교 들어갔다 포기하고 나와서 노동운동을 해서 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때 성남 OPC 동양정밀 노동조합에서 89일간 파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주도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랬고 노동조합에서 나온 이후에는 가정주부로 살았는데요. 살면서 이제 한 직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뭐 편한 일로는 가외 같은 것도 했지만은 그 공사장에서 돌도 날라봤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뭐 생선 장사도 하면서 이제 가게를 꾸려가려고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꾸려가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고 42살에 이제 합격한 이후에는 노무법인을 개업해서 지금 노무사 5명, 그다음에 직원 5명, 노무법인 치고는 좀 중규모 이상의 노무법인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진 거는 뭐 부모님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안 자체가 굉장히 그 정치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형제들이 다 대학교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고요. 2012년도, 17년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때 노동특보로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감히 갑자기 이렇게 비례대표에 응모를 하게 된 까닭은 사실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개혁에 대한 뭐 뭐랄까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더 앞서 나가서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이끌어 나갔더라면 이것이 매우 잘 갔을 텐데 대통령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들은 솔직히 죄송하지만 편안한 길을 그냥 즐기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과연 우리 민주진영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었어요. 물론 선거 제도도 이랬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다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먼저 창당하셔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것도 제가 유튜브로 다 보고 했는데요. 이제 두 분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는데 누구 하나 선뜻 그 명분에 얽매여 가지고 치고 나가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이미 이렇게 판을 짜여졌고 저 사람들은 먼저 뭐 미래당이죠. 그분들이 먼저 치고 나갔는데 우물쭈물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사실 답답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분도 좋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그 정신을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랬는데 욕먹기 싫어서 우물쭈물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이렇게 열린 민주당에 제가 이렇게 원서를 낸 것은 그런 답답함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경제 민주화에 대한 그런 화두가 계속 저희 투표의 어떤 관심사였고 제일 중요한 모티브였는데 실제로 경제 민주화를 정말로 가슴 깊이 고민한
국회의원들이 계셨나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의심의 눈으로 여태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는 그 다른 이해집단, 거대한 이해집단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이 치고 나가실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기소개서 내지는 그 의정활동 계획서에도 경제민주화가 되게 올드한 그 표제어 같긴 했지만 정말로 저는 민주화는 결국은 경제민주화로 나타나야지만 정말 민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으로 의정계획서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오래 한 겁니다. 당시에 87년도에 노동자 대출된 때 제일 길게 한 파업이고 OPC가 그 직원이 15,000명이었고요. 방위산업체였어요. 그래서 노조 활동하는 게 어마무시했던. 몇 살 때예요 그때가? 그때가 22살, 3살 이럴 때인데 정말 겁없이 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궁뎅이로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시험을 도전해가지고는 그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약간 멘붕 상태에 있다가 2005년도에 아이들을 제가 두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기로 했는데 이혼한 엄마 직업도 번번치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뒷받침하기가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노무사 시험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다 떼놓고 신림동에 들어가가지고 뭐 비교적 빨리 합격했는데 하루에 16시간 정도 공부하고 잘 때도 이어폰을 끼고 잠꼬대로라도 들리라고 꼽고 엄마의 힘이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합격을 빨리 했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사 개업해가지고도 사실은 15기가 제가 15기거든요. 15기 중에서는 저가 제일 아마도 법인을 제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좋은 대학교도 못 나왔고 그다음에 직업 경력도 없고 한데 그만큼 한 거는 그 제가 하는 일로서 감동을 시키면 저절로 손님을 모시고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돈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맡은 일은 무조건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잘 됐는데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 손해본 듯이 하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입니다. 네. 의정활동 계획서에 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경제민주화가 제 모토였고요. 첫 번째는 그 지금 퇴직연금 제도가 저희가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금의 제도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방법인데 퇴직연금이 지금 운용하는 회사가 수십 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품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근데 운용 수익률이 거의 1%가 안 돼요. 그러면 저희의 퇴직연금 제도는 그러니까 직업 생활에서 떠나고 60세 이후에 그 연금을 수령하게끔 하겠다는 게 퇴직연금 제도를 만든 취지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거의 운용사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운용 수익률만 높여주고 저희가 실제로는 저도 지금 퇴직연금을 계속 가입하고 있는데 0.6%인가 제가 수익률을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이 그렇더라고요. 부은 돈에 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퇴직금은 어차피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국가에 연금화 시켜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지금 노후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데 제2의 세컨드 국민연금화 시키게 되면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국가에 큰 부담을 덜 주는 연금 생활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외쳤습니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이 하는 게 아니라 퇴직금 적립제도가 있는 직장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조금 뭐랄까 저희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제라는 건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의 순환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있으면 저 말단 하청기업까지 3차, 4차 벤더까지 돈이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고 원재료는 대기업이 사다가 자기네들이 원청만 먹고 하청은 비싸게 다 팔고 네. 그다음에 보증금 받고 물건을 외상으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실제로 하청을 둘 때도 하청 가격을 갖다가 얘네 하청에서 필요로 한 원가에 비해서 마진율을 챙겨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률을 먼저 챙기고 이 가격에 받으려면 받아라는 식으로 지금 하청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도 대기업이나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의 힘, 그다음에 실제로 그 물건의 최종 그 순환하는 키도 대기업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거래 관계가 공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나라 공정거래법은 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문사에서 이렇게 저한테 온갖 그 질문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법을 열심히 봤거든요. 보니까 실제로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를 심하게 말하면 저해하는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그냥 직접 제소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정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만약에 제소를 해도 실제로 그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굉장히 협소하게 법률 요건에만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정계획서도 썼는데 이 방식을 갖다가 네거티브 방식, 예를 들어 이거 아닌 것은 다 불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대기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회사에서 을회사에게 독점적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을회사는 이미 죽었거든요. 이래서 공정거래법을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소통을 말단까지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2012년도 대선 때부터 우리 이번 정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던 제 소망이었습니다. 감정적이다? 좀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이는 이성적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거 제 소신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말 길게 해도 되나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저는 이렇게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자 이런 이제 주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사건이 이렇게 풀어지는 과정에서도 뭐 어차피 인생의 불행은 다 닥치지만 남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가 감정적이거나 뭐 격정적이다라고 지적을 받아도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단점이지만 이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